네, 안녕하세요. 디일레 라이브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간간히 모시는 분, 자주 모시고 싶지만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이어서 오늘 한양대학교 안진호 연구부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희가 이제 안 교수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제 EUV 관련된 트렌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네. 사실 EUV가 학계에 등장한 지 벌써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성과나 허들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최근에 미세 공정의 한계 때문에 EUV 자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술적 허들을 언제 넘을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EUV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네네. 일단 가장 최근에 네. 하이 NA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이 NA는 기본적으로 NA라는 그 의미가 예전에는 렌즈 사이즈를 키우는, 광학계를 키우는 겁니다. 지금은 EUV는 렌즈가 아니라 반사경을 키우기 때문에 반사경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마 디일렉에서도 여러 번 보여주셨지만 ASML의 EUV 노광장을 보면 반사경을 이렇게 놔가지고 한 거의 10번 정도 엄청나게 튀겨서 반사시키죠. 이제 웨이퍼상 이제 전달하는데 반사경이라는 것은 아까 보셨다시피 위에 있고 아래 있고 위에 아래 있고 여러 번 튕겨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무한정 키울 수 없어요. 왜냐면 무한정 키우다 보면 반사돼서 가는 광경로를 방해를 하니까. 소스 파워 자체도 커져야 되는 소스 파워는 알아서 따로 예. 소스 파워는 알아서 이제 키우라고 자꾸 푸시를 하고 있는 거고 반사경의 사이즈를 키워서 더 해상도를 높이는 방식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렌즈 같은 경우는 NA 값을 키우면 해상도가 높아지는 것을 계속 써왔던 각 파장 변하고 파장 변해서 처음에 로우 NA에서 힘들면 렌즈 사이즈를 키우고 또 키우다가 안 되면 또 파장을 줄이고 하는 반복을 해왔는데 그런 똑같은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지금 반사경을 사용할 때는 반사경의 사이즈를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 왜냐하면 광경로에 방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고민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입사 각도를 좀 더 틀어가지고 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지금 ASML이 채택한 방식은 에나모픽 방식이라고 해서 보통 반사경은 다 X, Y축 똑같이 4대1로 리덕션 프린팅하는 시스템으로 했었는데 에나모픽 시스템은 X와 Y축의 축소 배율을 달리 하는 거예요. 한쪽 방향은 4대1, 방해가 되는 방향은 8대1로 줄여서 말 그대로 빛이 퍼지는 범위를 다르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X와 Y축을 다르게 하는 거죠. 영화로 치면 16대 10 와이드 스크린에서 4대 3으로 바뀌었다가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1952년 20세기 폭스사가 TV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극장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극장 안 오는 사람 어떻게 극장을 데리고 올까 하다가 사람들이 시야각이 넓은데 텔레비는 요만한데 우리 극장은 스크린 큰데 이걸 넓게 하면 되겠다 해서 특허를 낸 게 시네마스코프라고 해서 시네마스코프. 우리는 보통 와이드 스크린을 얘기하죠. 그런 스크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영화를 상영하려다 보니 필름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영상기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스크린도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관 혹은 영화 제작자가 이거를 억셉트를 할까? 고민하다가 렌즈만 바꿔 끼면 되는 일이다. 필름도 똑같이 써도 되는데 제가 넓은 와이드 스크린을 내가 필름에 이렇게 담고 싶으면 X축으로 스퀴즈하는 렌즈를 쓰면 되죠. 그러면 필름을 보면 필름은 원래 그 이미지의 XY축 비율이 아니라 사실 홀쭉하게 들어가 있겠죠. 근데 상영할 때 얘를 다시 디스퀴즈를 해서 퍼트려서 상영을 영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렌즈를 2개 찍을 때 카메라 렌즈 그리고 영상의 렌즈 그 2개만 스퀴징하냐 디스퀴징하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사실은 1950년대 아이디어였어요. 야, 이제 그런 아이디어까지 다 채용할 정도로 지금 거의 극한까지 달려가고 있는 중이군요. 근데 생각해 보니 왜 진작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영화는 그 이미지가 크니까 괜찮은데 지금 그 반도체에서 패턴이 한다는 것은
10나노, 8나노, 7나노 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약간의 왜곡만 있어도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러를 정확히 에너모픽 미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거고 예. 에너모픽으로 디시전 메이킹 하는데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 하이엔에는 에너모픽 그 미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더 해상도를 높이는 그런 솔루션으로 지금 확정이 되었고 네. 지금 첫 번째 장비가 네. 인텔에 딜리버리 되면서 되면서 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이었죠. 네. 딜리버리를 할 때 또 센스 있게 서양 애들은 또 그런 걸 잘하죠. 빨간 리본을 묶어서 딜리버리하는 뭐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장비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하신 렌즈가 중요하게 되는데 네. 그 렌즈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아직은 자이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렌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계치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하이 레졸루션, 하이 NA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이퍼 NA를 해서 하이퍼. 네, 지금 로 NA, 지금 양산에 쓰고 있는 장비는 0.33라고 네. 하는 NA 네. 값을 가지고 있고 하이 NA는 0.55 NA인데 0.5, 하이퍼 NA는 0.75 75. NA로 하겠다는 이제 움직임이 좀 있어요. 예전에 하이 NA 얘기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삼성, 하이닉스, 인텔 안 돼, 너무 비싸.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는데 예. 지금 이제 거의 받아들이는 분위기잖아요. 예. 하이퍼 NA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이퍼 NA, 야 그거 비싸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또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으면 쓸 거다. 그런데 거기 가장 핵심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칼 자이스의 그 미러를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 크게 작동을 합니다. 벌써 EUV 기존의 이제 레거시 EUV라고 불러야 되나요? 로우 NA라고 부를 로 정도면 NA도 예. 지금 도입 초기라고 초기죠? 보시면 그럼 정리하면 하이 NA는 그러면 로 NA보다 거울 크기가 커지고 네. 이 방사 이 각도 이런 것들 조절을 그런 게 네. 가장 크게 네, 달라지는 네. 거예요. 반사 각도는 크게 바꾸진 않고 그 미러의 크기를 키워서 네. 그 해상도를 높이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까지 하이NA 장비는 한 5천억 할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하이NA가 나왔을 때 로 NA 장비는 한 1,800억 원, 2천억 할 때쯤이었으니까 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5천억짜리를 저런 나쁜 놈들 바가지 씌워도 근데 지금 이미 네. 0.33NA 로 NA 네. 장비가 거의 한 대에 3천억 정도. 그죠. 네. 그 정도 하죠. 저는 그러니까 로 NA로 더블 패터닝 하려면 노광 장비 2대, 두 대. 애칭하는 장비 2대, 두 대. 디버전 장비 2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 5천억짜리 한 대로 한 대로 그게 네.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마트에서 1+1 같은 느낌인데 이거 두 개 사면 네. 뭐 따로 이제 한 대 사는 게 두 개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 아닙니까? 뭐 한 대 사는 게 두 개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하니까. 저렴하고 네. 어, 그리고 또 오래 쓸 수 있고. 오래 쓸 수 네, 있고. 사놓으면 또 그 삼성전자나 TSMC는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로 NA 장비 2배 쓰는 거하고 하나 쓰는 거하고 어떤 것이 좀 비용 대비 효과가 큰가 이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본전 다 뽑고 넘어가야 그 프로핏이 생기니까 그런 저걸 고민하는데 인텔은 로 NA에서 좀 경쟁에 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세를 뒤집을 그 계기를 하이 NA라는 그런 시점에서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나오는 게 이제 워낙 EUV 장비 그 구경도 커졌으니까 그 펠리클 얘기도 좀 최신 이야기가 있으면 업데이트 좀 한번 해주시죠. 뭐 투하율도 그렇고 네. 뭐 지금 채용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펠리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은데 예. 가장 잘못된 그 뭐랄까 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이제 펠리클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펠리클은 왜 네. 삼성은 왜 안 쓰냐 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이 펠리클을 안 쓴 이유는 안 쓴다기보다는 못 쓴다고 못 하는 게 쓴다. 더 많습니다. 왜냐면 펠리클을 쓰는 순간 투과도 문제 떨어지기 때문에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생산량을 맞추려면
장비를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장비 대수를 보자면 사실은 TSMC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훨씬 많죠. TSMC가 제가 알고는 한 120대 네. 있습니다. 근데 삼성은 총 합치면 한 60대 가까이 있는데 60대. 절반 반 정도가 메모리에 쓰이고 네. 그리고 반 정도가 이제 파운드리 쓰고 파운드리. 있는 거예요. 파운드리만 보자면 4대 1에 아, 그렇죠. 4분의 1밖에 안 4분의 1밖에 안 되는 되는데 거죠. 거기에 펠리클을 써서 생산량을 더 낮추고 아, 그거를 가져가기도 어렵고 또 두 번째는 펠리클을 써서 경험을 좀 해야 돼요. 아, 거기 넣으면 네. TSMC도 여러 번 깨먹었다고 저 들었습니다. 아. 한 번 깨먹으면 지금 3천억짜리 장비를 네. 짧게는 며칠 네. 세워놔야 되거든요. 그럼 보면 3천억짜리 며칠 세워놓는다 하면 우리나라 몇 대 없는 상황에서 그 용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깨먹었다는 게 펠리클을 깼다는 겁니까? 마스크를 깼다. 펠리클이라는 게 아. 좀 이따가 따로 설명할 거 네. 아니고 이 EUV는 모든 물체에 흡수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처음 EUV 시작될 때는 EUV 펠리클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EUV 장비나 관련 그런 설비를 깨끗하게 만들자. 그래서 마스크를 그 스토리지하고 네. 그 장비에 투입하는 그런 박스도 네. 예전엔 콧겹의 박스였다면 네. 듀얼 파드 시스템을 해서 두 겹의 박스를 만들고 그게 아니 마스크의 박스가 왜 난 처음에 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막 개발했다고 막 얘기한 거예요. 매년. 저도 그거 봤습니다. 보셨죠? 예, 중간에 진공으로 떠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동할 때 뭐 충격 없도록. 네. 그래서 아니 박스를 웨이퍼 마스크 박스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떴냐 했을 때 그게 펠리클 없이 하려다 보니 네. 마스크를 외기에서 절대로 컨테미네이션 안 되도록 하는 솔루션을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텔이 제일 많이 했으니까 네. 하다 보니까 이 펠리클 없이는 마스크 위에 자꾸 파티클이 들러앉고 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그 지금 노광 장비 안에는 마스크도 있지만 네. PR이 발려있는 웨이퍼도 예.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빛이 나중에 웨이퍼에 닿아서 그 광화학 반응이 나게 되면 네. 거기서 가스들이 발생해요. 아. 근데 거기는 가스가 네. 가스 안에 섞인 카본들이 마스크에 와서 달라붙어서 이런. 이게 그 오염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펠리클이라는 게 꼭 필요하겠다는 네. 이슈가 나온 게 EUV가 막 연구되고 처음 연구된 건 80년대 중반이거든요. 한 거의 20년 후에 네. 20년 넘어서 후에야 이게 EUV도 펠리클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서야 좀 써먹어야겠다. 네. 아. 꼭 필요하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 10년쯤 전에 개발이 막 시작되게 됐죠. 굉장히 연구 역사로 보면 굉장히 짧은 EUV 중에 제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EUV 펠리클입니다. 펠리클이었구나. 그러면 결국 생산성 때문에 아직 삼성은 못 쓰는 것인데. 삼성은 못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생산성뿐만이 아니라 예. 사올 데가 없어요. 사올 사올 때가 데. 지금 펠리클 팔고 있는 그런 회사는 미츠이. 미스지. 사실은 미츠이는 지금 프레임에 붙여서 파는 역할만 하고 있고 그 핵심이 되는 네. 얇은 멤브레인은 네. 그 캐나다에 있는 텔레다인이라는 텔레다인. 네. 텔레다인이 만든 그거는 ASML이 그 제공한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미츠이 케미칼이 만들고 있는 네. 저거는 사실 삼각구도의 협력의 저겁니다. ASML의 설계, 텔레다인의 팹, 그리고 미츠이의 완성품, 네.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해서 만들고 있는 게 미츠이의 펠리클인데 그게 너무 얇다 보니까 그 만드는 도중에 다 깨져요. 그래서 그 정도입니까? 그 텔레다인 지금 10년 넘어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네. 10개 아직도. 만들면 3개 살아남고 7개는 아니 수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네. 주문을 해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그쵸. 얘긴데. 삼성의 미쓰이 케미칼의 예. 펠리클을 원하는 만큼 받아올 수도 없는 받아올 수도 상황이에요. 없는. 그래서 사실은 TSMC는 자체적으로 그걸 아예. 만들어서 아. 하고 있는데 TSMC들은 그네들이 쓰고 있는 펠리클은 누구 거를 베꼈는지 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겠죠. 자기네들이 만든 자기가 쓰는데 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TSMC가 8인치 그 MEMS 팹 중에 제일 좋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MEMS 팹이 예. TSMC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파운드리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노하우 중에 하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TSMC는 지금 100% 펠리클을 씌워서 네. 마스크를 보호하고 지금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은 언제쯤 좀 펠리클을 좀 도입을 해서 격차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얼마만큼 지금 엔드 유저, 음. 특히 뭐 지금 SK 하이닉스는 D램을 하고 있으니까 D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펠리클 굳이 써야 될 이유는 없다. 로직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적다. 왜냐면 로직 같은 경우는 파티클 하나 딱 앉아서 네. 그 프린트가 그렇게 되면 네. 로직 다이 자체가 되게 크거든요. 네. 아, 그렇죠. 엄청나게 그리고 크죠. 리던던시가 적고 음. 그래서 그 디펙트가 한 생긴 걔를 칩을 다 버려야 돼요. 아.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리던던시도 있고 동일 패턴으로 되어 디펙트 앉아도 딴 옆에 놈이 역할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이유로 D램은 꼭 그 펠리클을 써야 될 이유는 지금 없습니다. 펠리클의 투과도가 지금처럼 90% 이하인 상황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생산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TSMC는 지금 100% 그 펠리클을 씌워서 안정한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거죠. 펠리클을 안 쓰면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커스터머들이 볼 때 그냥 생산성만 그 따지는 게 아니라 디펙트가 나오는 것도 되게 신경 쓰고 굉장히 외줄타기를 봐야 된다는 상황이네요. 아,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거를 디펙트 없이 하려면 네. 자주 꺼내서 마스크를 인스펙션하고 하고 해야 되는 부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제가 삼성이 펠리클 도입하기 위해서 되게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네. 뭐 알려져 있어요. 뭐 국내 기업하고도 협업을 하고 맞아요. 있고. 예. 근데 잘 되면 올해 안에도 도입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펠리클의 이제 투과도를 높이려고 하면은 얇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네. 얇게 만들면 이게 잘 깨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얇게라는 게 여기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네.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얇게가 아니라 예.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얇게. 그러니까 두께가 한 30나노미터. 넓이는 110mm 바이 144니까 제가 그때 봤더니 한양대학교 캠퍼스를 우리 그 밥 먹다 남은 치워놓은 푸드랩 있잖아요. 네. 그 두께로 따지면 한양대학 그 두께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를 다 덮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넓이와 그 두께의 그런 비율이에요. 네. 근데 그게 그냥 있어도 사실은 바람 훅 불어도 깨질 정도이거든요. 근데 장비에서 이렇게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횡방향으로 이렇게 흔들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하시한 조건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제 보기엔 그게 기적이죠. 그러네요. 안 깨지는 게 기적이지 깨지는 게 이상한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럼 내구성을 높이면서 투과율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탄력 받고 있는 그런 방향은 기존에는 될 수 있으면 투과도가 높은 물질을 가지고 얇은 필름을 만들자. 네. 이렇게 했었는데 해보니까 물질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경험상으로는 90% 이상 신필름 형태로 가져가는 좀 무리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아, 그건 좀 무리다. 그래서 그냥 필름의 형태가 아니라 좀 듬성듬성한 그 모기장 같은. 격자로 이렇게. 근데 그렇게 격자로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만들기 어려우니 그냥 랜덤하게 빵꾸가 좀 뚫려 있는 다공성의 저걸 하게 되면 빵꾸가 뚫려 있는 데는 투과도가 높고 빵꾸 안 뚫려 있는 좀 낮고 그래서 에버리지의 투과도를 95% 96%까지 높이는 그런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CNT 카본 나노 튜브를 이용하는 건데 그거가 이제 연구 개발되기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꽤 됐네요, 그래도. 근데 아직도 안 된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웃게싱이 돼서 마스크에 카본이 디포지션 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펠리클을 쓴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펠리클을 쓰기 전에는 ASME는 어떤 솔루션을 냈냐면 마스크에 카본이 디포지션 집착이 되면 그걸 실시간으로 애칭해낸다. 십각해내기 위해서 수소 레디칼, 수소의 레디칼을 만들어 놓으면 카본을 어택하거든요. 그러면 인시추로 카본 디포지션을
떼내는 그렇게 지금 ASML의 장비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아, 설계가. 근데 그걸 막기 위한 펠리클을 카본을 쓰면 어떻게 네. 되겠어요? 카본이 더 늘어나겠죠. 그쵸. 한 가지 저 네. 생각은 만약 그 펠리클에 카본이 나온다면 마스크를 저거 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는데 네. 네. 그 펠리클, 예. 펠리클은 카본을 어택을 합니다. 아, 펠리클 그래서 자체가 또 원래는 필름이 있었는데 나중에 네. 보면 필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달아 빠진다는 달아 얘기죠. 빠지는 거죠. 그래서 네. CNT 펠리클은 위에 무슨 코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야. 그 코팅을 두껍게 하면 투과도가 또 투가 투가가 떨어지고. 떨어지네. 아, 이거 그냥 딜레마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얇게 코팅을 해서 CNT를 보호하되 네. 투과도 저하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느냐. 요거를 찾아내는데 지금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거에 빨리 성공해서 근데 영원히 살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펠리클은 네. 한 300mm 웨이퍼 한 5,000장 정도만 찍으면 그렇죠. 갈아줘야 되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뭐 지금 스피드로는 한 2주 정도인데 2주. 그게 한 번 그 펠리클 한 장이 네.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대충 그걸 파는 기업이면 대충 매출이 얼마 나올지 예상이 되네요. 장비 한 그게- 대당. 그게 뭐 엄청 좋은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렇죠. 마스크를 네. 자꾸 리비전 하잖아요. 예. 리비전 안 해도 마스크를 한 디자인을 만들면 그 한 3개 정도는 만듭니다. 근데 마스크를 만들면 먼지도 없게는 항상 입혀놔야 돼요. 항상 입혀야죠. 3개를 입혀놓는 거죠. 네. 그런데 또 다 리비전 해요. 네. 그리고 그냥 그걸 쓰더라도 2주마다 갈아치워. 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뭐 7나노미터 뭐 이 정도만 해도 7나노미터 파운드리가 20레이어가 이상이 돼요.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20레이어에 한 장씩 한 디자인 한 개씩만 있다 해도 3장씩 그렇죠. 엑스트라로 만들어 놓으면 그리고 2주에 한 번 하면 그게 사실 되게 좋은 비즈니스. 그렇네요. 칩 디자인 하나당 최소 20개 이상의 펠리클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마스크 가격이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 서울에 집 한 채 정도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펠리클 가격은 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거니까 네. 다들 이제 네. 마스크 이동할 때 보면 가슴이 덜덜 떨려서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뭐 펠리클은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개발도 개발이고 패턴도 개발을 해야 되고 좋은 비즈니스라는 것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이제 오셔서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뭐 2나노 언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나노 임프린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뭐 자국 기업인 키옥시아가 뭐 그쪽은 낸드긴 합니다만 나노 임프린트를 적용하기로 했고 캐논도 자꾸 이제 이지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EUV의 대체제로서 DSA나 나노 임프린트에 대한 어떤 최근 업데이트 이야기들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매년 2월에 미국에서 미국 산호세에서 있는 제일 큰 학회가 SPI 어드밴스 리소그래피 학회라는 게 네. 있어요. 거기 매년 그 캐논에서 네. 이렇게 와서 임프린트를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노 임프린트와 그 DSA, 네. DSA가 처음 뭐 시작했을 때 마치 EUV를 대체할 것처럼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포장이 했는데 됐었죠. 사실은 전 개인적인 저거는 이건 개인적인 예, 겁니다. 예. 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어불성설이다. 예,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보조의 수단은 될 수 있어도 EUV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다. DSA도 마찬가지. EUV로 패턴을 만들어 놓고 네. 그 사이에 패턴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더블 패터닝 하는 네. 대신에 DSA를 적용한다. 이런 것들은 아주 제한적인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제한적이라고 하면은 시스템 반도체 큰 뭐 요즘 AI 칩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작은 단위의 애플리케이션들에 좀 쓸 수는 있겠군요. 예, 좀 그리고 또 레귤러한 그런 패턴, 아. 뭐 이런 거, 라인 앤 스페이스. 네. 근데 이제 임프린트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여러 번 찍으면 지금 EUV에서 그 로드맵을 보면 네. 앞으로 10년 동안은 아직도 더 패턴 더 작은 걸 찍어가요. 근데 2035년 정도 되면 더 작은 패턴을 요구하는 로드맵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요구하고 있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스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엣지 플레이스먼트 에러라 해서 네. 얼라이먼트 애큐리시예요. 아, 오케이. 5나노미터짜리를 찍는데 네.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딱 갖다 놓느냐. 딱 찍어주네요. 네. 아, 이런 게 이 나노 임프린트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왜냐면 어렵다.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도장 찍듯이 이겨야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묻는 네.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하면 당연히 모든 물체는 변형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그 변형이 우리가 억셉트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닌 거죠. 아하. 지금 5나노미터짜리를 찍으려면 네. 그 패턴의 플레이스먼트 애큐리스는 거기 10% 5옹스트롬 정도의 애큐리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도장 찍으면서 그거는 전혀 어렵고 전혀 어렵다. 그냥 맨 처음에 필요한 패턴 모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들어간 패턴을 하나를 임프린트로 딱 얼라이먼트 없이 뭐 이런다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보조제의 수단으로서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도 사실 EUV 장비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지금 이제 중국에서 살 수도 없고 네.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종의 대체제로서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일본의 아까 말씀드린 라피더스나 키옥시아 같은 기업들이 직접 보조금을 받고 덩치를 키우면서 자국 기업의 노광 장비에 대한 어떤 이번 기회에 생태계를 좀 키워보려는 속셈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조제 수단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렇죠. 뭐 미국하고 뭐 일본 사이가 나쁘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죠. 뭐 돈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게 그렇죠. 해주면. 그러면 ASML에서 사다 쓰는 게 정석이라고 보고요. 지금 뭐 캐논의 뭐 임프린트 장비 이런 건 뭐 어찌 보면 제스처라고. 제스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니콘 캐논은 지금 어드밴스 패키징이 이렇게 그렇죠. 활성화되면서 EUV를 하지 않고 네. 옛날 레가시 제품을 가지고도 지금 비즈니스가 사실은 좋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그렇게 무리한 그런 쇼맨십을 보여야 되는가는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저 의문입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 네. 이번 기회에 좀 띄우려고 하는 거겠죠. 네. 아니 얼마 전에 네.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께서 네.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슈퍼올의 슈퍼올 해서 네. 자이스 이렇게 방문을 했던데 보니까 네. 자이스라는 기업 자체가 네. ASML EUV 장비의 중요한 부품을 네. 공급하는 회사고. 근데 이재용 회장이 그 자이스 그 방문한 목적 이런 게 뭘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자이스가 기술 개발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ASML 어떤 장비를 만들 수 있는가를 미리 볼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저도 7월 달에 오는 7월 11일인가? 자이스의 초청을 받았으니까 갑니다. 가서 이제 가는 김에 ASML도 가고 스위스의 PSI도 가고 아인토벤 대학도 가고 뭐 아이맥도 가고 하려고 하는데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자이스에서 만들고 있는 그 과학 부품들이 진짜 얼마만큼 하는가.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네. 미러를 검사하는 이 챔버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그 디일렉 두 층 합친 정도의 그죠. 그렇게 그렇게 스테인레스 통이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백큐으로 뽑아서 거기서 인터페로메터로 이 검사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되게 궁금해서 예전에 처음에 이 ASML 장비가 도입됐을 때 0.33mm에 그 당시 한 1,800억 원 정도 하는 가격이었을 때 물어봤어요. 그 미러 값은 저기 자이스에 얼마만큼 주냐 그랬더니 아무도 클리어한 대답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도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는 제 마음속에 1,800억일 때 한 800억 정도의 넘버가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자릿수는 맞다고 봐요. 자릿수는 뭐 1,800억 하면 제 보기엔 600억에서 800억 정도를 그 렌즈 값을 그 미러 값으로 줄 정도로 자이스가 진짜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이스를 대체할 회사도 없고 ASML도 없는데 ASML의 가장 큰 중요한 파트너는 저는 자이스라고 봅니다.
네. 부럽습니다, 독일. 그렇습니다. 독일 뭐 자이스 하면 사실 뭐 일반 브랜드로서의 자이스도 많이 알려져 있는 카메라 렌즈도 그렇고 네. 사실은 군수 물자에 그렇죠. 쓰이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산업군에서의 렌즈 기술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우리 안경 쓰신 분 잘 아실 텐데 네. 자이스가 제일 비싸고 제일 비싸죠. 그다음 자이스가 일본의 제일 호야, 비싸죠. 예. 호야. 그리고 국산. 이게 보면 안경 맞추러 갈 때 네, 항상 그 안경 얘기하죠. 맞추러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이 당분간 그쪽 이제 뭐 유럽의 네. 생태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건데 한동안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ASML이 EUV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캐파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증설 요청을 안 받아봤을 것 같냐. 네. 그렇게 쉽게 증설할 수 있는 거는 뭐 상황이 아니다. 지금 대부분의 EUV 장비들을 TSMC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 반도체 뭐 10년 이후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수량의 EUV 장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겁니까? 그 캐파는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캐파는. 예전에 예. 로엔에 처음 들어올 때는 1년에 4대. 맞아요. 4대. 몇 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1년에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수십 대. 수십 대. 네. 엄청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뭐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30대 이상만 조립하지 않을까? 3, 40대. 그러니까 10배 이상. 엄청 늘린 거죠. 하이-NA 장비는 더 이제 만드는 대수가 작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제 뭐 초창기니까. 근데 그 장비를 직접 보실 기회가 없었겠지만 네. 장비를 보시면 그 장비 하나 만드는 그 방이 네. 웬만한 공장만 하거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무조건 그렇게 늘릴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이스나 ASML이나 굳이 그렇게 늘려야 될 이유도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직원들을 많이 하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좀 수요가 떨어지면 네. 지금 네. 다 딜레이 하잖아요. 그렇죠. 삼성도 테일러 팹 지금 좀 딜레이하고 딜레이 돼 다 있죠.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럴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쉽사리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한 이런 네. 아주 하이테크 예. 분야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도 그렇게 쉽게 구할 수도 없고 없고. 그리고 그런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사람을 채용했다가 네. 뭐 이렇게 잘랐다가 하는 리스크를 걸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면 4년 5년도 기다리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아니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 아이맥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결국에는 더 작은 나노 사이즈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칩들을 또 조립하고 구성하는 형태, 뭐 층층이 쌓는 형태가 될 텐데 네. 교수님께서 이제 3HS IPS, 3IPS, CH3IPS, 칩스 연구센터. 이쪽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반도체 성능을 이종 집합으로 극한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이 개념 자체는 네네. 과거에 뭐 그 헤테로지니어스 개념하고 매우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네네. 한번 어떤 식으로 좀 기술 극복을 하고 어떤 기술이 쓰이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칩스 네. 연구센터는 2024년, 아니 3년, 작년 네. 네. 9월에 선정이 된 10년짜리 예. 큰 사업이에요. 거기에는 저처럼 공정을 하시는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소자의 구조를 연구하신 분 그리고 시스템 설계하신 분들이 다 모여서 향후 10년, 20년 후에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제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거를 다루는 교수님들을 예. 모셔다가 예. 17명이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하면 EUV가 뭐 다 그 적었습니다. 얘기했었죠. 다 그 얘기했죠.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섭섭하기도 하지만 좀 편한 게 네. 지금은 학교에 손님 오잖아요. 예. 반은 아직도 반은 반 좀 넘는 사람은 EUV인데 EUV. 관심이 또 거의 반은 어드밴스 패키징이에요. HBM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여기 또 이주장인가 예, 저희 출연했던 예. 김학성 교수님이 네. 어드밴스 패키징 센터장이신데 네. 그쪽으로 엄청난 손님들이 아이고야. 와요. 근데 아마 이 소식을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을 텐데 네.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무어의 법칙은 1965년에 그 고든 무어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데 이분이 자기 경험상
이렇게 보니까 2년에 그 직접 회로의 성능이 2배로 이제 증가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걸 보면 초창 2065년 어나운스했는데 2075년까지는 1년에 2배씩. 1년에 2배씩. 근데 75년 지난 다음에 살짝 네. 기울기가 꺾어져서 꺾였죠. 2년에 200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하는 게 지금 와서만 느려진 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65년에 나왔던 예. 얘기인데 그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하면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칩을 한 칩 안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넣어야 된 트랜지스를 넣어야 된다고 또 얘기했지만 작은 기능을 갖는 소자를 패키지하고 연결해서 큰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65년도에 이미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헤테로지니스 인테그레이션, 뭐 어드밴스 패키징 이 얘기를 고든모가 65년에 이미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개념이 있었군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잡지 사진을 보면 네. 그때는 이 스마트폰 이런 거 없잖아요. 없죠. 근데 제가 이거 편집본에는 그 꼭 보여드릴 네, 좋습니다. 자료를 드릴 텐데 거기에 가판대에 뭐 이 화장품 팔고 그 옆에 가판대에 홈 모바일 컴퓨터라고 간판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노트북 내지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그 정도로 그런 선각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보면 EUV뿐만 아니라 네. EUV를 하는 게 그러면 어드밴스 패키징에 대해서 3D 스태킹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렇지 아닙니다. 레이터럴리 평면적으로는 자꾸 줄여가는 거 하면서 3차원으로 쌓는. 줄여가면서 쌓는. 그렇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냥 맛있으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맛있으면 또 싼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죠. 네. 이제 스케일링, 즉 작게 만드는 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죠. 근데 지금 로드맵 상은 10년까지는 앞으로 또 다른 10년 동안은 계속 줄어집니다. 근데 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속도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냐면 1나노미터라도 작게 만들면 다른 제품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제품이니까 그게 또 다른 이름으로 또 팔리고 수요를 창출을 합니다. 그만큼 찍기 위해서는 또 리소그라피의 테크놀로지가 또 다릅니다. PR도 또 다른 더 좋은 게 필요하고 마스크의 구조 좀 더 다른 게 필요하고 펠리클의 투과도 좀 높은 게 필요하고 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스케일링, 디바이스의 스케일링은 계속 될 것이다. 최근 들어서 어드밴스 패키징이 이슈다가 최근에 뭐 인텔이 그 하이 NA 장비 도입해서 올 연말부터 1.8 나노 양산한다 하고 최근에 또 그 TSMC도 뭐 로드맵상에 없던 2026년도에 1.6 나노 양산한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초미세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초미세 경쟁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인텔, TSMC, 삼성전자 이 세 개일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세 개 기업이 경쟁하게 되면은 지금 봐서는 TSMC가 제일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양산 능력으로 보자면 TSMC가 제일 앞서 있죠. 근데 인텔이 사실 그동안 매니지먼트의 여러 가지 모랄 이런 이슈 해가지고 좀 이렇게 끄덕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텔은 저력은 가지고 있다고 봐요. 가장 지금 세계 회사 중에 가장 오랫동안 EUV 연구 개발했던 회사는 당연히 인텔입니다. 연구 개발에 쏟아 부었던 돈도 인텔이 훨씬 더 많고 TSMC 양산에 돈 많이 썼죠. 그래서 뭐 인텔을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10년 동안은 계속 그 작게 만드는 경쟁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건 뭐냐면 대부분 그제도 어느 분이 반도체를 아시는 분인데 야 1.6 나노는 어떻게 찍어 그런데 여러 번 여기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1.6 나노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100나노미터 이런 시대는 100나노미터 기술이라 하면 제일 작게 프린트를 해야 되는 그 사이즈가 100나노미터. 그렇죠. 나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이름을 그런 식으로 붙였죠. 그런 식으로 붙였죠. 점점 숫자가 작은 게 다음 세대다라고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2025년도 지금 현재가 우리 3나노미터 세대 뭐 이런 네, 거 하잖아요. 2025년 되면 2나노미터 세대인데 2나노미터 세대가 되면 실제 프린트 해야 될 패턴의 사이즈는 한 10 제품마다 좀 다른데 뭐 11나노미터 11나노. 그러니까 그렇죠. 대만 TSMC가 프린트 하겠다는 1.5나노미터라고 하는 것은 1.5나노미터 찍는 게 아니라 1.6나노를 했죠. 그게 이제 한 8나노미터, 9나노미터 그쵸. 정도를 찍는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맵 상에서는 8나노미터 더 밑에 7나노미터도 이미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언제까지 2035년까지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돼 있죠. 네. 예. 앞으로 뭐 미세 패터닝이나 여러 가지 이제 리소 기술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에서 살아왔던 거는 패터닝 또 노광 장비의 발전이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진호 교수님과 함께 그 앞으로의 또 현재의 미세 패턴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좀 더 생생한 얘기로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